어서 오세요. 한국전쟁 마지막 회입니다. 한국전쟁 처리 과정에서 이승만 역할이 좀 커서요. 한번 다루긴 다뤄야죠. 2차 세계대전 처리 과정에서 스탈린의 개인 성격이 되게 중요했던 것만큼 이승만의 그 개인적인 성격도 한국전쟁 처리에서 뭐 역할을 맡은 거니까 그렇죠. 뭐 개인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하여간 이 이승만은요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뭐 요즘 보니까 뭐 이승만을 두고 두 편으로 갈라갖고 싸우더라고요. 어디 안 가잖아요, 종특. 그 두 편으로 갈라서 싸우면요, 구독자도 많이 늘어요. 난 그런데 뭐 전혀 관심이 없지만은 이승만처럼 미스테리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함부로 다루는 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간단한 예를 들면 그 정치학을 전공했잖아요, 이승만이. 근데 이승만이 식민지 해방에서 무장투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건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독립군의 그 무장투쟁에서 이승만 모습이 잘 안 잡혀요. 근데 분명히 무장투쟁은 지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습은 안 잡힌다고.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 면에서 그래요. 우리가 진정 그 독립운동가라고 말할 때는요, 직접 전투에는 뭐 뛰어들던 뭐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던 간에 무장투쟁이 얼마만큼 관여했는가, 그게 이제 독립운동가의 면모라고 볼 수 있죠.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아시아 독립운동가 대다수가 군인이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전쟁은 외교 중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두 독립국가가 서로 싸울 때 하는 이야기고, 식민지 해방투쟁에서는요, 정치, 외교, 교육 이런 것들은요, 무장투쟁에 뒤따르는 하위의 행동들이라고요. 식민지라는 게 뭐 조약이라고 하지만 그게 외교적인 외피는 둘렀지만 그 센 거짓말이잖아요. 군사적인 우위로 만들어진 국제법적 강제라고. 그래서 무장투쟁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제국자들이 만든 국제외교라든가 국제법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외교를 통해 갖고 뭐 독립을 얻어가겠다고? 이거는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희망 없는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독립운동은요, 무력 투쟁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무력 투쟁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전술적 해결책으로 외교가 있고 정치가 있고 교육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승만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행적을. 그러니까 이승만을 평가할 때도 이 사람이 무장투쟁에 얼마만큼 관여했고 무장투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관한 판단을 하면은 이승만의 어떤 독립운동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무장투쟁의 중요성을 이승만이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반대했을 리도 없을 테고 하지만은 나라를 강권으로 빼앗긴 주제에 국제외교만 강조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나라한테 다시 나라 건네줍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요, 탈식민지 많은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서아프리카잖아요. 서아프리카는요, 무력투쟁 없이요, 외교적으로 독립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프랑스 식민지로 돌아가 버렸죠. 서아프리카의 경우에는요, 자주적인 정부를 세워본 적도 없고 세우려고 하면 대통령 암살시켜버리고 그랬어요. 경제하고 금융은 완전히 식민지로 빠져버렸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해방투쟁에서는요, 전투를 먼저 하고 외교 협상을 전투와 비껴서 하는 거예요. 주먹도 휘두르지 않았는데 그만 싸우자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식민 해방투쟁에서 외교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하급, 아주 수단적인 것이지 내세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이승만이 외교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한 사람의 독립운동을 평가하려면 무장투쟁을 가장 먼저 점수를 주고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실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효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승만 개인의 성격도 좀 봐야 되는데요. 뭐 CIA 문서도 제가 좀 봤고, 미국 국무부 뭐 문서 다 봤고, 뭐 하와이 한인 교민들이 뭐 이승만에 대하여 평가한 것들 뭐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정치적이고요. 판단이요, 순간적으로 좀 미숙하더라고. 그래서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논리만 보자고요. 그래서 이승만을 근거리해서 3년 동안 주한 미 대사로 있었던 존 무초,
무초가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은 언제나 자기 생존이 우선이었다. 불신의 경험도 있어서 사람들을 매우 믿지 않았는데 이게 지나쳤다. 그는 누구 하나 믿지 않았다. 자기마저 믿었는지 모르겠다. 성격이 굉장히 복잡했다. 예, 이거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생각도 일도 잘하는 남자였다. 물론 제왕적 독재자로서 독재를 하고자 했고 완고했다. 뭐 자기 생존 능력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사람을 믿지 않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어요. 보다 신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제왕적 독재자라 그랬거든요. 예, 제왕적 독재자. 이게 뭐 이승만이 가부장의 봉건제를 좀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막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뭐예요? 정서 자체가 봉건적인데.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무초 대사가 말했던 그 제왕적 독재자라고 하는 말이 이승만한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승만은 자기 스스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왕인 듯 판단했다고. 완고한 자기 고집을 밀고 나가는 게 한민족의 이익이 되고 한민족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기도 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오토크라트라 그래요. 봉건적, 제왕적 독재자라 얘기한다고. 이건 봉건적인 정신세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보통 독재는요, 군사 독재예요. 뭐 가끔씩 인민 투표에 의한 독재도 있지만은 보통 독재는 제도를 통해 갖고 제도 안에서 독재를 행한다고. 제왕적 독재는요, 제도를 위해서 걸어 다녀요. 예, 왕의 핏줄을 가진 양, 백성의 아버지인 양, 제도를 마구 뛰어넘는다고요. 마음대로 고치고요, 제도를. 그게 제왕적 독재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군사 독재하고 다르죠. 일반적으로 군사 독재라고 하는 건 제도 안에 들어간다고. 근데 제왕적 독재자는 제도 바깥에서 놀아요. 이제 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반공하고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그 수단을 마치 한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글쎄 믿었는지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지 믿으려고 가장을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족을 무시하고 체제를 무슨 십자가인 양 민족의 머리에 뒤집어 씌운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 이승만의 그 제왕적 체제 유지론이요. 지금까지도 광화문에서 많이 보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비도 돈을 많이 썼죠. 반공교육에. 뭐 자기가 뭐 이승만 스스로 자기가 제퍼슨 민주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그 제퍼슨적 민주주의 좀 가르치지. 한국민들한테 좀 가르치지. 전혀 안 가르치고 반공만 가르쳤다고. 자기는 제퍼슨주의자라 그러면서. 제퍼슨주의 가르쳤다가는 정권이 무너질 듯 생각했나?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승만하고 비슷한 유럽의 독재자를 좀 찾아봤거든요. 딱히 없어. 스페인의 반공주의자 프란체스코 프랑코 정도랄까? 세상 만사가 반공체제 중심으로 가는 줄 알고 같은 민족을 함부로 대했잖아요. 1940년대 프랑코가 그랬습니다. 프랑코가 마음을 좀 바꾸어서 1950년대부터는 좀 조심하면서 경제개발에 매달리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랬든 저랬든 이념을 내세우고 이념을 가르치지 않고 내세워놓고 가르치진 않았어. 상대 이념에 대한 반대만 가르쳤다고. 반공주의만 가르쳤어요. 프란체스코 프랑코는. 대신 경제개발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도 찬발이 되게 많아요. 스페인에서. 프랑코와 이승만의 닮은 점이라고 한다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을 스페인이나 한국 민족의 모든 문제를 정치 체제 문제로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라고 말해놓고 성격이 참 이상해요. 스페인의 우파 있잖아요. 한국의 우파랑 똑같아요. 성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스페인의 좌파의 움직임도요. 한국과 비슷해요. 너무 극단적이고요. 어디서 보도 못한 변태적인 우파와 상대하다 보니까 좌파도 변태가 돼버렸다고. 스페인이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남편의 이혼하는 거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결혼도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런다고 스페인 여자들이 그런 페미니즘 같은 거 똑같은 양상이야. 그렇게 극단으로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뭐 중국도 좀 그렇습니다만 도시 중심이지. 포스트 모던하기가 이럴 데가 없고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착한 척 바른 척 뒤지게 잘하고요. 그렇다고 이게 저는 프란체스코 프랑코가 남겨준 유산이라고 봐요. 우파의 성격을요, 민족주의 성격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반공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좌파도 성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스페인 좌파나 스페인 우파에 대하여 판단을 못해요. 독특하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프랑코와 이승만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빌프레드 워킷이 그랬습니다. 1952년 겨울, 1952년 겨울이면 뭐 휴전 회담 완전히 무르익을 때 아니에요. 확실히 미국인, 미 육군, 미 해군 모두 정전을 원한다. 그러나 미 공군하고 이승만만이 어떤 정전이든 원하지 않고 있다. 미 공군은 군산복합체의 대변이에요. 육군과 해군과 조금 달라요. 이승만을 위시로 한 그 한국 정부도 뭐 어차피 벌어진 전쟁인데 전쟁을 조금 더해서 북진통을 해버리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해가 가는 마음이죠, 그죠? 스탈린도 이해해야 돼요. 김일성한테 그랬잖아. 어차피 벌인 전쟁 마지막 끝장을 봐봐라. 왜 중간에 정전을 하니? 이러면서 이제 아까워했단 말이에요. 다 이해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스탈린이 같은 편이었어요. 서로 반대편에 있었지만 생각은 똑같았다고. 정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엔을 포함한 국제외교 전선 모두 정전 후 평화통일 이게 대세였어요. 스탈린이 전쟁을 고수했다 그래갖고 꺾일 대세도 아니고 이승만이 북진을 외친다 그래갖고 영향을 받을 일도 아니었다고. 정전은 대세였어요. 스탈린 죽으니까 이제 뭐 난리 났지 뭐. 국제 외교 전선에서 무력 통일, 뭐 북진 통일, 뭐 남진 통일 이런 말 다 사라져 버렸어. 이승만이 그토록 믿었던 미국 공화당에서도 전쟁을 계속해서 그냥 통일을 이뤄라라고 하는 의견은 아주 극소수로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정전회담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유엔 대다수 국가하고 미국 정부, 국민 모두 정전을 위했고요. 그리고 그 정전 이후의 평화통일의 그 대안은요, 거의 중립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연구 많이 하고 있었어요. 미 국무부에서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중립국가 됐다가 결국은 독일한테 침범당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군사력이 아직은 현대 그 국가 안보에는 기본 아니냐. 근데 군사력도 보장 안 돼 있는데 중립국이 되면 어떡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미 국무부가 결론을 내리기를 첫째, 공산권과 함께 동의를 하자. 둘째, 그래갖고 미국은 오키나와와 그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반도를 안보를 삼자. 세 번째, 자유력을 좀 주자. 다시 말해 제한되지만 군사력을 좀 키워주는 편이 좋다. 아무리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한반도 중립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죠. 이게 바로 체제에 앞서서 체제 논의하지 말고 민족을 함께 살리는 길이 바로 중립국 논의였다는 사실을 그거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도. 한국 교민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었어요. 중립국이면 좋지 뭐. 방도를 찾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다 하고 있었다고. 유엔군이 북진하던 때도 그랬어요. 1950년 10월이면요. 북진 통일 막 거의 돼간다고 막 그러던 때 아니야. 그때 딘 러스크가 이끌었던 미 국무부 극동법률팀에서 한국 영세 중립국화를 제안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북진 통일이 실패하든 북진 통일이 뭐 성공하든 간에 이 전쟁 끝나면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계속 쥐고 있었다고. 미국 국무부가.
딘 러스크는 완전히 록펠러맨 아니에요. 나중에 록펠러 재단 이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록펠러의 또 생각이기도 했겠죠. 뭐 전혀 뭐 록펠러가 그런 건 문제까지 뭐 다루진 않았겠지만, 록펠러 재단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어. 한국을 분단 상태로 갈등을 만드느냐, 아니면 중립국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립국을 원했다 그거죠. 그게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미 국무부 국동문제 차관보 월터 로버슨도 그랬어요.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미군하고 미군 기지를 중립국 한국 바깥에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분단된 한국에 두는 게 나은지,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중립국밖에는 통일의 방안이 없는데 중립국 만들지 않고 한국을 어떻게 우리 미국이 얻어갈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 국무부에서 다 그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따라서 중립화 없는 통일한국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1953년 7월 7일 좀 뒤늦게 나온 미 국무부에서도 한국을 현재 분할선에서 영구 분단시키고 남한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삼는다, 이걸 일환으로 두고 제일 자기네가 선호하는 이안이 뭐냐면 공산주의자들 북중 소련의 동의하에 한반도를 유엔 가입 중립국으로 만들고 미군은 철수하고 상호 박위 조약을 없고 제한된 자유권만 준다, 뭐 중립국 논의를 다 하고 있었다. 미 국무부는 당연히 2번을 선호했어요. 완충지대 한반도에 돌발적인 전쟁이 생겨도 일본에 있는 미군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뭐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미국의 근본적인 사고가 뭐냐면 서독이랑 달라가지고요. 서독 동독이랑 달라가지고요. 한반도는 쪽박찬 나라이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기도 안 사줄 것이고 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완충지대로 놔두면 된다, 이렇게 봤어야 낙농 국가가 되든 말든 간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중립국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산권만 동의하면 유엔이 한국 지켜줄 거고 뭐 평상시에 뭐 자유권 좀 갖게 하면 된다, 이 정도로 봤죠. 한반도라고 하는 중립국은 무기를 사줄 나라가 절대 아니었고요. 일본 방어 라인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또 완충지대에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반도가 북진 통일되어 갖고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왜? 돈을 더 써야 되거든요. 점령비를 크게 낭비할 국가라고 봤다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주한 미군 주둔하는데 돈 95%인가? 그거 다 미국이 됐거든요. 돈만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우리한테 도움은, 군사 안보 도움은 일본 하나 갖고 충분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중립국이 좋았다고 본 거야. 지네들이 보기엔 그러죠. 또 우리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만약 중립국이 안 되면 일본 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남한만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어서 완충지대가 아니라 일본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때는 뭐 군비의 절반 정도는 아끼겠지만 뭐 그거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이런 상태로 1953년, 54년까지 흘러갔어요. 미 덜레스 국무부 장관도 그랬어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생각이 똑같았어요. 존 포스트 덜레스 국무장관이랑. 통일 한국이 중립국이 되면 미국이 한국 여기저기서 주둔해서 한국군을 중무장시켜야 되는데 이거 이를 벗어나 돈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중립국을 만들면은 유엔의 성과로도 치부될 수 있으니까 유엔 또 힘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중립국 논의는 그 정치회담이라든가 또 나중에 벌어지는 제네바 회담에서도 북한에서도 고려했어요. 중립국 논의도 서로 고려하고 있었다고.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그래서 체제를 양보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북한 정부도. 근데 이승만만 안 그랬어요. 민족보다 체제가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CIA가 또 밝혔듯이 통일 때문에 자기 정부가 와해되는 거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다기보다 이승만의 행동이 원래가 그랬습니다.
통일이 돼가지고 자기 정부, 이 남한 정부 권력이 무너지는 거를 절대 원치 않았다고. 그건 권력가의 원래 심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북진 설레발을 계속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승만으로서는 뭐 흔들 카드가 북진 카드밖에 없었어요. 이승만이 미국하고 연합국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세계 여론에서도 이승만을 미친 미치광이, 허세, 무슨 뭐 공갈단, 블랙메일, 뭐 공갈 친다, 뭐 막 이렇게 욕을 먹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승만은 그 정전회담이 끝나면 유엔한테 건네준 군사 작전권을 한국 정부를 가지고 와서 유엔군에서 한국군만 딱 빼가지고 북진할 것이다. 미팔군 사령관한테 계속 협박을 했다고, 리츠웨이 장군한테. 하지만 이승만이 한국군을 빼서 북진할 수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미군이 아예 한국군을 공격해버렸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북진통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고집을 피웠어. 근데 이게 아무리 허세와 뭐 거짓, 뭐 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저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크라크가 이승만이 다시 한번 미군을 불안하게 만들면 정부를 전복해서 임시정부를 세워버릴 것이다. 이렇게도 했다면서. 조병옥 같은 사람 앞세워서 이승만 정부 갈아버리고 조병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랬다고. 근데 뭐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하도 북진 타령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들 좀 주변에서 되게 힘들어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북한이 초토화되고 북한군이 와해되었다 해도 한국군 장성들도 다 인정했듯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었고, 또 중국군이 거의 아예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려 그래? 이거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었죠. 그래서 국동 문제 차관보 월터 로버슨이 얘기했듯이 이승만은 세계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조국을 국가적 자살로 이끌려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광신도다 이랬다고. 과연 이승만의 그 북진통일이라는 게 망상이었나?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요, 이승만은 역대 대통령 중에 IQ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북진통일 말하는데 그게 미쳐서 북진통일 얘기예요? 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 엉터리라는 걸 자기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이승만한테는요, 어느 문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장사수완이 있더라고, 이승만한테. 밀고 땡기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승만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든 간에 이 편지들은 전술적으로 읽어야지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순진하게 읽었다가는 바보가 돼버려요. 정전한다는 게 아이젠하워의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전을 꼭 해야 돼. 따라서 정전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이승만은 이 약한 고리를 파고든 거예요. 한국의 재통일은 절대로 평화적인 정치 없이 달성될 수 없다. 뭐 해본 적 있어? 정치 협상 들어가 본 적 있냐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으면서 무작정 딱 저렇게 찍어버려. 정치 협상으로는 통일 불가능하다. 누가 그렇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미국이 공중과 해상 지원만 해준다면 미군이 철수해도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정치회담으로 통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미리 찍어놓고 정치회담에 참석 안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참관인 몇 명 보내고 끝이라고 이게. 그랬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중공군, 유엔군 모두 한국에서 철수해라.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속내를 싹 드러내죠. 이 속내가 있기 때문에 북진이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말을 계속 외교 전선에서 피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안정장치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북진 통일은. 당시 한국 사람들이 북진 통일 말고는 다른 통일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었나? 미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중립국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남한에서는 북진 통일 이외에 다른 통일 논의는 없었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국군을 쫓아내달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쫓아내달라 그런다고 쫓아내죠. 미군이 그렇게 힘이 세요. 그리고 반면 미군은 우리를 도와주라. 이런 엉터리 북진 주장을 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는 정치회담에서 평화통일 이런 거 다 방해해버리고, 두 번째는 남북을 다시 분단시켜갖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거라고. 이승만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갔어요. 1953년 그 봄에도 여학생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통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통일 없는 휴전은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순진했죠. 이때 이승만이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정치회담에서 평화통일이 되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승만은 정반대로만 했다고. 통일 방법은 북진 통일밖에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고. 그 학생들도 뭐라 그래. 국회의원들도 뭐라 그래. 무슨 말을 못하죠. 제왕적 독재자 밑에서 무슨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1953년 4월 28일 날 클라크 장군이 찾아갔어요. 이승만 찾아가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8가지 항목을 내놨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래서 2번, 3번, 5번 항을 보면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이게 북한을 포함하는지 남한을 얘기하는지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2번, 3번, 5번 항을 보면 이게 분명히 한국 국경을 압록강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회담 인정해 달라 그러고 이 클라크가 찾아갔을 때 이승만 그 속기록을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남한으로 바꾸면 이 8개 항목이 모두 이해가 되고요. 한반도로 바꾸면 이 8개 항목이 모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마음속으로는 남한 단독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코리아 전체를 얘기를 했던 거죠. 왜? 북진 통일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1번서부터 8번까지 보세요. 남한만 따로 독립 고착화하겠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보이잖아. 게다가 막 갈등을 부추기는 4번 항목. 무슨 권리로 주권을 침해해요, 저렇게. 미국하고 소련은 군사 감축하지 마라. 서로 갈등하고 싸워라. 이래 같단 말이에요. 참. 아무 말이나 막 한 거예요. 결국 1번 항목을 강조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응? 그러니까 나머지 7개 항목이 1번 항목을 모두 지지할 수 있게 쭉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코리아를 한반도로 판단했을 때는 1번서부터 8번까지 다 엉터리가 돼버리고요. 이승만이 사용했던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남한으로만 축소시키면은 1번서부터 8번 항목이 모두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원했던 겁니다. 이승만은.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랬죠. 2번인가 3번인가 편지를 그렇게 보내요. 방위조약 같은 말 그만하고 말해요. 적대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통일 한국에서 자유선거 실시하면 되잖아요. 휴전 후에 정치회담에서 한국 통일 문제를 다룰 거니까요. 적극 참여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1948년 이전에 소련하고 북한이 제안했던 통일 한국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젠하워는 아이가 뭐 통일을 위한 모든 수단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 그랬다고. 아이젠하워의 이 말이 빈말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면 이승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이젠하워가 통일 한국에 미끼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정치회담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세상 보는 눈도 있고
유엔에 찾아가서 뭐 중립국이든 뭐 평화통일이든 어떤 것이든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실제로 정치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통일 한국이었다고요. 분단이 아니었어요. 분단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그날 정치회담. 유엔도 그랬고 미국 국무부도 그랬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다가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제 가서야 북진 통일 떠들어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북진 통일을 떠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통일을 다 거부해버리고 북진 통일을 왜 그렇게 외쳤냐고요. 이 정치회담하고 유엔 뭐 한국 유엔에서 다 중립국 논의 다 하고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뭐 자유선거를 치르든 말든 뭐 평화통일을 하겠다. 이랬을 때 정상적인 국가 수장이었다면 북한, 중국, 미국, 한국 사자회담을 열었어야 했어요. 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승만은 반대로만 행동했단 말이에요. 1953년 6월 달에는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경제 원조 안 해줘도 좋고, 국방력 높이지 않아도 좋다. 상호 방위 조약 다 없애도 좋다. 북진만 하게 해다오.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북진을 도와주지 않으려면 상호 방위 조약도 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을 확실하게 굳혀야 되겠다 이거지. 이렇게 이승만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회담은 폐기시켜버리고 그래갖고 한반도에 통일정부 세우는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고 남한과 미국이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갖고 분단을 고착화해서 거기서 권력을 잡겠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승만의 그 문서, 외교 문서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참 뭐 박정희를 스네이크 박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스네이크 리인 것 같아요. 아주 뱀처럼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무튼 한미 방위 조약은 통일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역방향의 논리였죠. 이거를 이승만이 모를 리 없었겠죠. 이승만이 진정 두려워한 거는요, 휴전이 아니라요. 휴전 이후에 벌어질 정치회담의 통일 논의였다고. 이 통일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야 했다고. 그러니까 한미 방위 조약을 그렇게 급하게 해달라 그랬던 거고, 게다가 또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이승만이? 유엔사 본부를 동경에다 두지 말고 서울로 이전하라 그랬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군의 주둔이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가 북한 남한으로 확실히 분단되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한 분단의 책임은 80% 이상 이승만한테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분단되었으니까 미군이 들어온 거고 자유민주 체제를 고수한 거잖아요. 그죠? 평화통일이 되었다면 분명 오스트리아 형태의 중립국이 되었거나 뭐 중립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같은 나라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중립국이 되었다면 남북한 모두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살았을까? 아니올시다죠. 자유체제에서 이승만 체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진 거 다들 아시면서 무슨 뭐 체제가 무슨 밥을 먹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체제는 민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몇 번을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승만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함께 경제 원조를 받았어요. 1954년부터 엄청나게 받아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았어요. 식민 해방국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가 남한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갖다 준 것보다 2배를 받았어. 아프리카 전체 나라에 갖다 준 미국의 원조 비용 달러의 2배를 남한 혼자서 독식해버렸다고.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 남한이. 이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고 원조해주는 남한이 어찌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체제가 엉터리라서? 체제가 경제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승만이 없었으면 공산국이 되었을까로? 누가 그렇게 자신해?
오스트리아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컸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반 정도 중립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교역국도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런 나라죠.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건 없어요. 나도 확언은 못하지만 왜 자꾸 확언을 해 그렇게. 이승만이 없었으면 공산국가 되었을 거라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언을 해. 정치회담에서 이미 중립국론이 평화통일 방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거들지 않은 주제에 이승만이 없었으면 공산체제 되었다고?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오로지 반증거만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한이 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승만의 그 반공포로 무단석방 했잖아요. 1953년 6월 18일 날. 그래서 정전 협상이 깨져버렸다고. 그리고 팽덕회가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가 이승만에 북진하겠다는데 이게 진짜 허세라는 걸 보여주겠다.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금성 전투를 개시합니다.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수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이게 7월 27일까지 갔으니까요. 7월 27일이 바로 정전회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휴전회담이 벌어졌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나중에 이제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공산군의 이 공격은 한국의 코피가 터지는 걸로 보여주고 전 세계의 북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하기 쉬운 거라는 걸 보여줬다. 그래갖고 이 전투로 영토를 170평방킬로미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군 포로를 만들었다고. 이게 이승만의 작품이죠. 그렇게 팽덕회를 밀어붙였다고. 코너로 밀어붙였어. 정전회담 안 하겠다고 하고 자꾸 북진하게 하겠다니까. 그럼 북진해봐라 임마 이러면서 내려온 거라 이 말이야. 예, 정치회담을 준비하던 1953년 7월 31일 날 이 미국 상원 공화당 총재 저기 선출되자마자 윌리엄 노우랜드가 이게 상원에서 엄청난 힘을 쓰던 사람이거든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군사력이 소련과 중국의 위협이 될 정도다. 바로 이때다. 공산주의들로부터 통일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군사력이 일단 미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통일한국을 만들자. 형태는 중립국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차관보가 로버슨이 이승만한테 이 말을 전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Very much disturbed 그랬다. 당황할 만하죠. 자기가 믿는 공화당의 총재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군의 힘이 지금 굉장히 강하니까 바로 이때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된다. 중립국으로. 이랬다면. 아니나 다를까. 이승만이 포스터 덜레스한테 한미 상호조약을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였어요. 근데 해준다고 말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써줘. 그리고 초안을 서명을 한 게 1953년 8월 7일이라고. 그리고 그 조건이 뭐냐면 통지 1년 후에 조약 파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건으로 초안에 서명을 했다고요. 1, 2, 3, 4조 뭐 몇 조가 있는데 그 4조가 그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라고. 포스터 덜레스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미리 바둑을 저렇게 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다음부터 은근히 중립국 설레발을 안 치기 시작해요. 한미 방위 조약을 약속한 이상 중립국 논의를 하면은 이상하게 논리가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중립국 말을 조금씩 안 하기 시작했어. 미 국무부에서. 이 정전회담 끝나고 나서 정치회담이 아주 엉터리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승만은 계속 북진이라고 엉터리 말을 막 하고 있었고요.
미국은 중립국 얘기는 잘 안 하고요. 미군의 힘을 계속 강조했고요. 유엔은 여전히 그냥 통일해야지 뭐 기존의 논의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그렇다고요. 이 90일 동안이거든요. 정치회담이. 90일 동안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었다고. 중국은 그냥 분단해 이러고 있었고요. 소련은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고요. 그 중립국 논의는 흐지부지 사라지고 있었지. 이렇게 해서 정치회담까지도 무산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이승만을 유리하게 만들어갔죠. 1954년 11월 19일 날 CIA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죠. 통일 때문에 내 정부가 해체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남한 의회에 100개 공석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자유선거 해갖고 국회의원 100명을 서울로 데리고 와. 야, 이거 참 대단하죠, 그죠? 이승만이요. 이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뚝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뚝심이 장난이 아니라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뚝심을 통일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죠, 뭐. 이제 통일 한국 논의가 다 사라졌어요. 1954년. 계속 북진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미국의 지도력에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우리 한국인은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북진 통일을 안 합니까? 미국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큰 형님이고 우방이고 귀감인데 우리는 정전협정에 동의했고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아이젠하워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통일을 간절히 원했던 거는 뭐 맞는 소리 같아요. 그죠? 근데 미국식 자유주의 통일을 원했던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는 그런 통일을 원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승만의 체제를 민족에 앞세운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첫 번째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체제를 민족에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바로 통일을 막았고 지금도 막고 있는 거예요. 좌우 합작을 하든 중립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체제를 잘 버무렸던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응? 이런 나라들 빨갱이야?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잘 살았어요. 중립국이면은 가난하고 공산체제에서는 가난하다? 어디서 갖고 온 말이야 그게?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중순까지 한국하고 유엔 참전국 15개국, 북한, 소련, 중국 외상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한반도 주둔 철수, 뭐 평화통일 뭐 이런 회의를 다시 열었다고요. 하지만은 한국은 이미 한미 방위조약 협정서 나누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분단 논리 그대로 밀어붙이면 돼요. 유엔 감시하에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지고 남북 총선거 하자 이거야. 왜? 남한이야말로 유엔에서 인정해준 공인해준 국가니까 그러면서 유엔을 계속 등에 업고 밀어붙였다고요. 하지만 이제 김일성은 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남북을 반반 비율로 연리부회를 만들고요. 또 왜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되고 군축해버리자. 우리 저기 10만 명 이하로 줄입시다. 더 이상 전쟁 못하게 10만 명 이하로 줄여버리고 다시 한번 중립국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남북 대표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평화 통일 국가를 만들자 이랬다고. 다 결렬시켜버렸지 뭐. 유엔이 결렬시켰습니다. 유엔의 어떠한 작동 상황이 들어가서 이걸 다 결렬시켰어요. 유엔은 무조건 남한이 제시한 제안만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랬어요. 아이젠하워한테 보내기를. 그러니까 왜 그런 회담 왜 뭐 하려고 해요? 내가 뭘 했어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진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군을 크게 무장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읍시다. 그러면서 한국군 무장을 또 목표 삼아가지고 아이젠하워한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무장해 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20개 사단으로 뭐 넓힌다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었는데 하여간 65만 명으로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었다. 그렇게 하자 이 말이야. 그렇죠. 아이젠하워로서는 뭐 제네바 회담 결렬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한을 동맹국으로 확 끌어안아야 돼 이제 중립국 같은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아시아 나토를 만들어야 돼. 이 남한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과 동맹에 맺게 해야 되고요. 서독을 나토로 끌고 오는데 마지막 카드로 이승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중립국이 안 되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되는 바람에 남한의 돈은 많이 들겠지만 뭐 아이젠하워로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1955년 대통령 재출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카드가 꼭 있어야 했다고요. 이 꼴통 반공군대인 이승만의 한국군을 우리 동맹으로 확 끌고 와서 냉전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 국무부가 자세를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이 자세를 바꾸자마자 이승만을 갖다가 그렇게 꼴통이라고 싫어했던 이승만을 갖다가 1954년 7월 28일 국회에 불러다가 연설을 시켰다고. 그래서 아시아의 냉전 논의를 굉장히 강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박수 많이 쳐줬죠. 예. 그래서 완전히 냉전 논의를 굳혀버렸어요. 1954년 7월 28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완전히 냉전이 돼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야 이제. 통일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 뜻이죠. 퍼레이드까지 시켜줬습니다. 이 미국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8월 2일 날 뉴욕 퍼레이드 벌이면서, 이 이승만, 이 노인네가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했던 아이젠하워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국이 공산주의를 물리쳤다는 저 반공주의자 이승만을 보라 그러면서, 이게 퍼레이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 미국의 교두보를 세웠다는 거. 이거 만방에 홍보했죠. 그래야 자기도 대통령 당선될 수 있거든요. 이승만을 그렇게 이 80살이 넘었단 말이야 그때. 80살이 넘어버린 이 노인네를 갖다가 무려 2주간을 끌고 다니면서 2주 저주 막 돌아다니면서 반공 강연을 시켰다고요. 이게 또 서독의 나토 가입을 위한 쇼였다고. 자기 대선 출마를 위한 또 꼭두각시 이용법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용해 먹었어요. 아이젠하워가. 그리고 1954년 11월 18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해버렸죠. 조인은 10월 달인가 했죠. 10월 1일 날 조인하고 11월 18일 날 발효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서독을 찾아가서 서독 정치계를 흔들어 버렸죠. 봐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했지 않느냐. 서독과도 그렇게 할 테니까 나토로 들어와라. 나토 들어오는 게 바로 방위 조약 아니냐 이래가지고 서독을 설득시켜갖고 1955년 서독을 나토에 가입시켜버립니다. 이리하여 스페인을 제외하고 서유럽 모든 국가가 미국의 무기시장으로 들어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 모든 목적을 달성했어요. 아이젠하워는. 아이젠하워는 뭐 목적 달성했으니까요. 한국군의 작전권 완전히 갖고 왔고 아시아 나토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4.19 때 1960년 4.19 때 이승만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이승만이 하야하도록 그냥 각을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고 아이젠하워가. 왜? 이승만이 아이젠하워를 이용해 먹었던 만큼 아이젠하워도 이승만을 이용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김일성은 말이에요. 미국의 남침 유인책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한민족한테 비극을 선사했죠. 이승만은 그럼 어떻게 했어? 한국의 평화통일, 중립국 제안을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들어갖고 분쇄시켜버렸죠. 그래갖고 한반도 분화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우방으로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가정하려면 가정 불가능하죠. 저는 가정하고 싶으면 엄청난 연구가 미리 앞서야 돼요. 하지만은 민족도 갈리고 자본권 국가와 공산권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유럽에. 그게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잘 연구해 보면 중립국 남북 통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주정부가 공화당으로 갈리고 민주당으로 갈려서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건 협력 체제가 있잖아요. 이런 체제를 왜 구상을 못해요? 이 모든 이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를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이승만이라고요. 한국 군사 작전권도 미군한테 준 사람도 이승만이라고. 한 국가를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무초 대사가 뭐 이승만의 독립 정신이 참 투철하다라고 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좀 아니다 싶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은 경제 개발보다 정치 투쟁에 더 많은 시간을 썼고 여유를 썼고 아무리 미국이 원조금의 그 쓰임새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그 엄청난 미국 원조금을 재벌들 주머니에 때려 넣게 만들어서 환차익 먹게 하고 막 1958년에 보안법 만들어 갖고 정치적 반대파 때려잡았잖아요. 즉 경제 개발할 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난 대통령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북한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1961년 뉴욕타임스가 그랬어요. 물론 자원도 없고 인구는 많은 나라인 건 알겠지만 이 정치도 웃겨가지고 이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답이 없는 나라라 그랬어요. 이승만이 미 국무부를 그렇게 영리하게 이용해가지고 그 많은 미국 돈들, 그 많은 군사비용 가지고 들어왔잖아. 근데 어떻게 나라를 답이 없게 만드냐고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형편없이 만들어놨어. 이승만 시절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김대중하고 노무현한테 점수 F 줬거든요. 이승만한테도 F 줄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과 노무현한테 제가 왜 F를 줬을까요? 남한 경제를 월가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F 줄 수밖에 없고요. 이승만은 통일 논의 자체를 못하게 근본적으로 체제를 민족에 앞세워서 나라를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갔고 그 많은 원조들을 어디 쥐구멍으로 다 세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F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그런 겁니다. 이승만은 정작 해야 할 경제개발은 뒤로 미루고 체제를 무슨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고. 이 정치 과잉을 일으켰다고. 경제 다 필요 없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정치 과잉만 일으켰어. 이게 지금도 그래요. 이 정치 과잉이 왜 일어날까요? 남북 체제를 계속 고수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그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권력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편을 가려고 서로 산다고요. 체제를 따지고 민족이 아니라 체제를 따진다고 무엇보다 이런 병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편을 갈라요. 자꾸 편을 가르고 편을 가르는 사람을 좋아하고 편을 갈라서 싸워요. 좀 중도를 지키질 못하고 항상 편협하고 싶어요. 중도를 얘기하면 중도 자체가 편협하다는 거예요. 편을 먹어야 고독하지 않는 건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보는 능력은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 과잉 현상은 한국인들의 종특인데 이거 없애지 않으면 미래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자, 한국전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